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더 키울까요? 괜찮아요? 뒤에 들려요? 절 처음 보시는 분 있으세요? 한 분. 다 나머지 저 보셨어요? 레벨 1 때 교재 가지고 있죠? 가지고 그런 얘기 학원에서 못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레벨 2 교재로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레벨 1 때 제 수업 들으신 분? 3분, 4분. 4분밖에 없어요? 오케이. 레벨 1 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교재를 레벨 1 때 썼던 게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벨 1 때 말씀드렸잖아요. 레벨 2 교재로 나갈 거라고. 기억나요? 레벨 2 교재로 나갈 거니까 가져오셔가지고 필기한 시간 줄이시면 돼요. 레벨 2 그냥 오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셔도 어차피 레벨 1 내용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레벨 2가 조금 그러니까 어려졌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줄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좀 쉬워졌어요. 설명회 보신 분, 설명회 안 보신 분. 설명회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있고, 그 다음에 이패스나 코스피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설명회 동영상도 꼭 보시고, 제가 레벨 2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거든요. 타임라인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 과목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윤리만 따져놓고 보면은요, 레벨 1에서 여러분들 코드랑 스탠다드, 레벨 1 때 윤리 공부 안 하셨던 분, 포기하셨던 분. 다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먹해요? 코드랑 스탠다드 배우고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깁스 배웠었죠? 이렇게 배웠었어요. 레벨 2 때는요, 코드랑 스탠다드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원래 깁스가 날아가고, 재수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서치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리서치는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안 나갑니다. 그냥 코드랑 스탠다드 그대로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1 있으신 분들은요, 아니면 본인이 레벨 1 교재에다가 필기를 잘한다 싶으시면 굳이 제 수업 안 들으셨더라도 그냥 레벨 1 교재 가져오시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레벨 1 교재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레벨 2에서 이렇게 배우시고 레벨 3로 가게 되면요, 물론 내년에 교과 과정이 바뀔 수 있는데 코드랑 스탠다드 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코드랑 스탠다드는 지금 해놓으시면은 레벨 3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레벨 3는 여기에 뭐가 붙냐면요, 지금은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에셋 매니저 코드가 붙어요. 그리고 1차에서 배웠었던 깁스가 아예 한 과목으로 따로 떨어져서 나와요. 이게 레벨 3 커리큘럼이에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썼냐면요, 어차피 레벨 1 때 코드랑 스탠다드 해놓으면요, 지금도 적용되고 나중에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하시는 거는 굉장히 시간 세이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스탠다드가 빠졌기 때문에 레벨 1보다 진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레벨 3는 어차피 SM 메이저 코드랑 깁스가 따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레벨 2는 여기 코드랑 스탠다드만 볼 거예요. 과목이 아마 저기가 조금 줄었거든요. 분량이 조금 줄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책 받으신 거 보시고요. 책이 작년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편집이 바뀌었어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책을 편집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컨텐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컨텐츠. 목차 봅시다. 컨텐츠. 목차를 보시면요, 지금 임시로 책 받으신 거죠? 일단 목차를 보세요. 컨텐츠를 앞에 보시면요, 스터디 세션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스터디 세션 1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스터디 세션 2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reading 3, reading 4, reading 5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드랑 스탠다드의 케이스니까. 그냥 사례예요, 사례. 근데 사례 앞에서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공부하시려면 보시고요. 아니면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죠. 리서치였었어요, 리서치. 근데 그게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부는 쉬워진 겁니다. 그럼 페이지는 일단 1페이지부터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거기 피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3에서 윤리가 왜 중요해지는지 간단히만 좀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레벨 2는 이렇게 해가지고 온 멀티플을 다 합쳐가지고 100%잖아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온 멀티플을 합쳐가지고 몇 프로인지 아시죠?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붙냐면요, 에세이가 붙죠. 그래서 에세이가 여기에 50%가 붙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올해도 지금 과목이 조금 변화가 있고 내년에도 변화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요만큼이 에틱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이 깁스예요. 요렇게 두 과목을 합쳐가지고 15%가 나와요. 그러면은 50% 중에 15%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세 문제당 한 문제꼴로 나오는 거거든요. 멀티플만 따져놓고 봤을 때. 근데 제가 레벨 3 설명회 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에세이는요, 이거 외국 애들도 반타작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25점 정도 잡아볼게요. 여기서 25점을 잡으면은 여기 50점이잖아요. 50점 중에서 몇 점 맞아야지 안전권으로 들어가냐면요. 45점 정도 맞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반타작 하면은 여기서 45점 맞아야지 자력으로 합격하는 점수인 70점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문제당 한 문제꼴이 윤리나 깁스인데 이거를 잘 맞춰야지 레벨 3 때 멀티플에서 본인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레벨 2보다 레벨 3에서 윤리의 비중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그냥 중요해져요. 비중적으로. 그래서 레벨 2 때 요걸 해놓으시면요. 레벨 3 때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설명회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말고 전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도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진도는요. 스웨저로 나갑니다. 커리큘럼북으로 안 나가요. 뭐 자체교재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스웨저로 나갈 거예요. 스웨저로 나가고 커리큘럼북도 안 나갈 거예요.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복사해서 나와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세요. 이거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라도 보세요. 아시겠죠? 나눠드린 거라도 잘 보시고 커리큘럼북은 나중에 제가 이거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제가 핸드아웃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1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레벨 1 때 보셨던 교재 있으면요. 버리신 거 아니죠? 버렸어요 벌써? 빠르기도 하셔라. 그런 건 참 빨라요. 그죠? 버리지 말고 가져오시라고요. 핸드아웃을 3개 나눠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한글로 되어 있는 핸드아웃 있을 거예요. 한글로 된 핸드아웃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어로 된 핸드아웃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어 문제가 나오는 핸드아웃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드려요. 그것까지는. 다시요. 돌아와서. 한글로 된 거는요. 제가 핸드아웃이라고 말할 거예요. 핸드아웃 보세요라고 하면 이거 보세요. 이걸로 내용 설명 나가고 책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만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커리큘럼북 보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커리큘럼북 보지 말라고 했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영어로만 돼 있는 거 커리큘럼북 보시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만 돼 있는 거는 숙제예요. 41문제밖에 안 들어있어요. 시험 보시기 전이든 본인 총정리하시기 전이든 언제든 풀어보세요. 괜찮죠? 윤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규 과목이에요. 윤리 과목이 아니에요. 여기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죠. 여기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법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이거 법규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는 시켜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 펴시고요. 핸드아웃 첫 번째 페이지 펴시고 나가도록 할게요. 참 희한하죠. 개강을 하면 날씨가 좋아져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날씨가 더워질 거예요. 놀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거기 MBS에 세 가지 구조 있어요. 잠깐만 딴 얘기 좀 하고 합시다. 거기 MBS에 세 가지 구조라고 돼 있죠.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레벨 1 때 본인이 윤리 다시 물어볼게요. 포기했던 사람 있어요. 그죠? 윤리 공부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커머셜 뱅크라고 있을 거예요. 상업은행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하나은행, 제일은행,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이에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대출해주는 기관. 여기서 모기지 상품이라고 하죠. 모기지 상품 뭐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누구한테 대출해주나요?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해주죠.
이걸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돈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 대가로 일반인들은 얘들한테 뭘 지급해요? 일반인들은 그 대가로 인트레스트랑 프린서플 원금 상환을 하죠. 그게 은행의 전통적인 사업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대출한 금액보다 이자나 원금은 다 회수하고 이자는 많이 받으면은 얘들이 수익이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상업은행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뭐예요? 대출 상품의 만기가 너무 길어요. 모기지 몇 년이에요? 모기지 한 달 쓰려고 빌리지 않잖아요. 모기지 몇 년이에요? 20년, 30년. 은퇴할 때쯤에는 집 한 채 남죠. 그죠? 20년,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요, 굉장히 따분한 직장 중에 하나예요. 물론 바쁘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일단 한번 대출 일어나면 그건 뭐 하면 돼요? 관리만 해주면 돼요. 부실 안 일어나게.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줬어요. 20년 동안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대출해줬어요. 제가 이자만 내는지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채권을 묶어가지고 돈을 좀 더 불려볼 수 없을까? 그래서 모기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들이 뭘 하냐면요. 이 모기지 상품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패키징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 하나로 묶은 요 모기지 상품 요 패키지를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팔아 넘깁니다. 그 모기지 상품을 누구한테 팔아 넘기냐면요. 거기에 SPC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Special Purpose Company, Special Purpose Vehicle. 얘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매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관리해주는 서비싱 컴퍼니가 끼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SPC는요. 형식적인 회사, 페이퍼 컴퍼니 얘들은 이걸 기초로 해서 뭘 발행하냐면 주식을 발행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기지 백트,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죠. 모기지를 담보로 삼아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끌어모으냐면요.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요. 여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들어와요. 이 투자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 뭐 펜션 펀드, 은행도 들어올 거고요. 투자기관도 들어올 거고요. 조금 안전 성향으로 해야 되는 애들이 들어와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냐면요. 이득이 있어요. 일단 커머셜 뱅크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받아야 되는 이자가 굉장히 따분했어요. 이거를요. 팔아 넘기는 순간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뭘 꽂아주냐면요. 여기에다가 거액의 돈을 꽂아주죠. 왜냐하면 판매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거액의 돈이 이렇게 해서 판매 대금이 여기에 거액으로 꽂히게 돼요. 그럼 얘는 이 돈 가지고 신사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기지 20년 땡기고 그 다음 대출하던 상태에서 이거 묶어가지고 팔면은 목돈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 신사업할 수 있겠죠. 거액이 들어와요. 여기에 증권회사가 껴요. 증권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면서 뭘 받아요?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얘들도 증권회사도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투자자는 어떤 이득을 보냐? 얘들이 이거를 팔아 넘길 때 자기네들이 받는 이자보다 한 0.1%에서 0.5% 아니면 1bp까지도 1bp가 아니라 1%까지도 더 많은 이자를 1%까지는 아니고요. 한 100bp 정도? 100bp가 1%죠. 어쨌든 좀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도 일반적인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차피 모기지 안 갚는 사람 없잖아요. 모기지 안 갚으면 집이 압수당하는데.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도 이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0.5%라고 합시다. 어쨌든 안전한 상품인데 0.5%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한 발 더 나가요. 이 커머셜 뱅크가요. 다시 SPC. 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요. 모기지 상품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프라임 상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넌 프라임 상품이 있어요. RTA라고 하죠. 그 다음 서브 프라임이 있어요. 서브 프라임은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서브 프라임 밑에 있다는 거예요. 프라임 등급 밑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얘들이 다시 꾸러미를 묶어가지고 얘들한테 꾸러미를 판매를 하고 얘들은 이걸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걸 모기지 pass-through security라고 그래요. 나중에 채권은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번엔요. 얘들이 이거를요. 티어를 나눠서 발행을 해요. 어떻게 티어를 발행하냐? 저쪽에서 뭐가 꽂힐 거예요? 원금과 이자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원금과 이자를 제일 먼저 받아가는 투자자, 그 다음 받아가는 투자자, 그 다음 받아가는 투자자로 나눠요. 왜? 이건 투자자들이 하나밖에 상품에 투자를 못해요. 이 한 상품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한 상품이니까 쟤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얘들한테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균등하게 분배될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마다 니즈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기 투자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중기 투자,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리턴을 조금 더 높이면서 리스크도 높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안전상품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니즈가 다양하죠. 그 니즈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거를 들어보셨어요? 워터폴 구조라고? 왜 워터폴이냐면요. 자, 이쪽에서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요. 그 들어온 게 어디로부터 떨어지냐면요. 맨 밑에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얘들의 원리금을 다 갚고 나면은 얘들한테 들어가고 얘들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물이 찬다 그래서 워터폴 구조라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요, 조금 더 안전하겠죠. 돈을 먼저 받아가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요. 얘들한테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면은 이 투자자한테 그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면 이 투자자한테 들어올 거예요. 이게 그 구조예요. 괜찮죠?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요.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가 등장해요.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P, 무디스, 피치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에다가 신용 등급을 발행을 해줘요. 야,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야. 실제 비중은 이거 90% 정도 돼요. 이거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야. 이거는 몇 잔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는 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밑에 돈 차고 저기도 부실 발생할 거 아니에요. 가끔 주택담보대출 못 갚아서 바빠진 애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빠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투자다 해서 에쿼티 투자, 에쿼티 트렌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에쿼티 트렌치에 투자를 하게 돼요. 이게 MBS예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그 다음에 이게 모기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면 MBS가 되는 거고요. 여기 모기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도 상관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론. 이해돼요? 스튜던트 론, 학생 학자금 대출, 오토론, 자동차 할부. 다어요.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학자금 대출, 차 할부 대출 등등등등등 신용카드 대출 다 묶어가지고 다 팔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Asset Backed Security라 그래요. 이해되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얘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트리플 B 상품. 근데 이거는 한 증권사예요. 한 증권사가 발행한 게 트리플 B 상품이고 다른 증권사에서 발행한 트리플 B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증권사에서도 트리플 B 상품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긁어 모아요. 긁어 모아서 요 긁어 모은 거를 다시 뭐 하냐면요. 하나의 선물 꾸러미로 포장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다시 뭘 하냐면요. 세 가지 트렌치로 나눠가지고 발행해요. 어떤 구조냐면요. 이 BBB는 중고차예요. 따지고 보면. 이건 새 차고 이거는 우량 등급이니까 BBB는 중고차예요. 근데 중고차 만 대를 샀어요. 만 대 사면은 걔 중에 새 차 같은 중고차 있겠죠. 그 새 차 같은 중고차. 그러면은 BBB를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모든 BBB가 AAA 돈 들어오고 BBB가 들어오는 순서인데 이 BBB 중에서 적어도 4개 중에 3개라고 합시다. 그거는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마지막 건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다시 이렇게 놓게 되면 돈 차는 순서가 이렇게 차고 요렇게 차면은 얘들도 이렇게 차고 얘들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3개가 차니까 여기까지는 차겠죠. 그래서 얘들한테 다시 뭘 붙이냐면요. AAA를 붙여줘요. 이게 CDO 상품이라고 그래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CDO예요. 부채담보증권이요. 부채를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해서 이거를 CDO라고 그래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더 해요. 어떻게 하냐? 또 있잖아요. 여기 BBB 있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BBB를 또 긁어 모아요. 얘들. 한 번 더 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건 CDO 스퀘어가 돼요. 한 번 더 해요. CDO 큐브라 그래요. 무한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DO 시장이 엄청 커져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또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요. 여기 이제 또 누가 끼냐면요. 보험사가 껴요.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AIG. 박지성 옛날에 AIG 붙이고 썼어. 기억나죠? 남자분들. 여기 남자 없어요? 다 알잖아요. 축구. 그래요. 여기 AIG가 들어와요. AIG는 뭐 할까요? 보험사예요. 보험 상품을 발행해요. 뭘 발행하죠? 아시는 분? 네. CDS라고 하는 상품 여기다가 발행을 해줘요. CDS는 뭐냐? 이 상품이 부도가 나요. 그럼 뭐예요? 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대신에 보험이 부도가 안 나면은 보험료를 탓쓰겠죠. 그게 AIG 수익 모델이었어요. 하나만 있었을까요? 여기도 발행해요. 저기도 발행해요.
저기도 발행이요. 저기도 발행이요.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게 CD였었어요. CDS였었어요. 여기 있는 MBS 시장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 트릴리언 달러였으면요. 그냥 1 트릴리언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GDP가 한 1.5 트릴리언 되니까 이게 한 1.2 트릴리언 정도? 그냥 그 정도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알죠? 한 1000조 원에서 그냥 2000조 원 사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CDO는요, 6 트릴리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CDS 있죠? 이거는 60 트릴리언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이게 10이었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커졌다는 것만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쪽 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얘들이 하나둘씩 자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프라임 등급이 있고요. 넌 프라임 등급 있고요. 서브 프라임 등급이 있어요. 서브 프라임은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몇 개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들도 돈이 안 들어오고 얘들도 돈이 안 들어오고 얘들은 돈이 제일 먼저 안 들어오겠죠. 얘들은 다 날아간 거. 어쨌든 얘들은 에코티 투자니까 뭐 위험을 감수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4개만 안 들어왔, 4개 중에서 1개만 안 들어왔으면 지금은 2개가 안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돈이 몇 개만 들어와요? 절반만 들어와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묶었으면 여기까지 돈이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럼 뒤에 건 다 빠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추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설켜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CDS가 발행이 됐었어요. CDO가 발행이 됐었어요. 얘들이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AIG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은 곳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AIG에 갖다가 꽂아준 돈이 얼마였었냐면요. 왔다 갔다 하는데 180빌리언 달러였어요. 180빌리언 달러면은 하나로 얼마냐면요. 1000원씩 계산했을 때 170조 원 정도 돼요. 삼성전자 매출액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금액. 삼성전자가 한 200조에서 얼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200조 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돈으로 꽂았어요. 근데 왜 돈을 꽂았냐면요. 얘들이 여기다가 돈을 꽂아준 이유는 간단해요. 얘들한테 돈을 꽂아야지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투자은행들한테. 그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얘들이 부도가 나겠죠. 얘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부도가 나고, 투자자들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보험금이 아니죠. 일단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얘들이 보험금 잔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실적을 낸 거잖아요. 얘들도 보험금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월가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게 이게 전반적인 2008년의 상황이었었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를 왜 설명드렸었냐면요. 당시에 2010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아바쿠스라는 상품을 발행했었어요. 그 아바쿠스와 관련해가지고 2010년도에 얘들이 벌금을 맞게 되는데 그 벌금이 550 밀리언 달러였었어요. 5억 5천만 불 정도 돼요. 5억 불 정도 되면 이게 얼마냐면 한 5,500억 원 정도 돼요. 벌금으로 5,500억을 맞았었어요. 근데 그때 기소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자, 이제 윤리 쪽으로 들어갑시다. 이때 기소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골드만삭스가 이 CDO 상품을 투자자들한테 권했었어요. 이 CDO 상품을 투자자들한테 권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 모기지는 안전합니다. 그잖아요. 모기지 안 간 사람 없잖아요. 모기지는 안전하니까 이 CDO 상품도 모기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모기지 파고 들어가면 CDO를 파고 들어가면 모기지가 있는 거 아니야. 모기지 안 간 사람 없으니까 CDO는 안전한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에 대한 위반이에요? 네? 여러분 한 분 빼고는 답을 하셔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투자자들한테 항상 기대되는 수익률과 또 뭘 얘기해줘야 돼요? 리스크를 이해해줘야죠. 그쵸? 이 CDO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당시 레버리지가 33배까지 썼었어요. 모건 스탠리는. 그러니까 3%가 움직이면 이 상품 99%, 100% 손실을 할 수 있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었다고요.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 안 했어요. 이건 뭐에 대한 위반이냐면요. 5B, Communication with Clients, Prospective Clients, 투자의 위험 고지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위험하다는 상품임을 알고도 고객한테 추천을 해요. 그럼 뭐에 대한 위반이에요? 네? 우린 투자자한테 무슨 의미를 지고 있어요?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죠. 고객의 best interest를 위해 줘야 된다고요. 고객에게 최선의 이득과 투자 기회와 맞아요? 근데 고객에게 이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뭐 위반이죠?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3A 위반이에요. 3A, Loyalty, Prudence and Care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골드만스크 같은 경우에 한 발 더 나가요. CDO만 추천해줬으면 좋았는데 청문회에서 나온 문건은 CDO가 3A 같은 상품이라고 얘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CDO를 추천해줬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CDO만 했으면 괜찮은데 얘들은 이게 부도가 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CDO를 삼과 동시에 여기 CDS 상품도 샀어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만 거래가 됐었거든요. 자, 그럼 이건 무슨 포지션이냐면 CDO를 사게 되면은 모기지 시장이 화랑이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CDS를 사면요, 모기 시장은 빠그라진다는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위반이에요? 네. 6B Priority of Transactions에 보면요, 거래 우선순위, 내가 투자자한테 투자를 권하는 것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맞나요? 예전 리서치에서는 이게 금지되어 있었다고요. 지금도 Priority of Transaction에 보면요,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투자자한테 buy, 나는 sell, 제한적인 요건 하에 된다고요. 6P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랑 아바쿠스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공시해야 되겠죠. 6A Disclosure of Conflicts 위반이에요. 이게 금융위기의 총결판이에요. 총결판. 여기 에틱스에. 그래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체크하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진도를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봅시다. 1페이지 보세요. 그거 나갈 거예요. 핸드아웃 보세요.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될 줄 아셨어요? 1페이지 볼게요. 법규는 크게 1페이지 거기서부터 아프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코드에 있어요. 코드 오브 에픽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림 코드를 배우고요, 스탠다드를 배울 거예요. 우린 코드랑 스탠다드를 배워요. 1차 때 배우셨던 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1차 때 이 코드를 뭐라고 하죠? 이거는요. 이건 약간의 정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요, 규범. 정확히 제가 1차 때 이걸 정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뭐를 예로 들었는지도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 중에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버튼을 마련해놔야 될까봐요. 그래서 누르면은 저기 이렇게 몇 명이 뜨도록. 이 코드는요, 착하게 살아라 같은 개념이에요. 너 착하게 살아라. 근데 이 중에 안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착한인지를 규정해 놓은 게 여기 스탠다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윤리규범이라고 하면요, 이거를 행동강령이라고 제가 아마 1차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넌 착한 애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니, 명절 땐 찾아가, 선물은 자주 드리니, 그럼 넌 착한 애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는 코드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뭘 공부하셔야 돼요? 스탠다드를 공부하셔야 돼요. 스탠다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7개, 22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22개의 조항은요,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알아요. 저도 1차 때 하고 2차 때 기억 안 났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신 적은 있잖아요, 이거.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고요. 1페이지 보시면요. Code of Ethics라고 돼 있어요. Act with integrity, competence, diligence. 너무 착한 말이죠.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Act with integrity, competence, diligence, respect. 그래요. 인테그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뭐 정직성, 성실성, 고결성,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거예요. 윤리성 등등등등의 도덕, 규범 등등등등의. Place the integrity of the investment professions and interests of clients above. 고객을 위해 주고요. 당연한 말이죠. Use reasonable care. Exercis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하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뭔지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integrity 한 건데, 어떻게 하면은 clients above를 하는 건데, practice and encourage others practice in a professional ethical manner. 어떤 게 ethical manner인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로마자 보세요. Professionalism, integrity of capital markets, jurist client, jurist employer, investments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 conflicts of interest, responsibility as a CFA, members and candidates 있죠. 그림 그릴게요.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하는지 기억나요? 제일 밑에 전문가로서 우리가 항상, 물론 그 밑에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이 밑에 있고요.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fundamental responsibility.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professionalism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4가지 파티를 쌓는다고 했었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어디서 일해요? 자본시장에서 일하죠. 두 번째, integrity of capital market. 자본시장의 정직성과 성실성과 고결성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굴 위해 일해요? 고객을 위해 일하죠. 그래서 capital, 죄송합니다. clients. 네 번째는 고용주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 일적인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여섯 번째는 conflicts of interest. 이런 것들의 이해상충 관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조율할 건지. 아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내 이득이 있고요. 고객 이득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 이득이 우선이에요? 고객 이득이 우선이에요. 자, 고객의 이득이 있고요. 자본시장법에 이게 위반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여기 conflicts of interest예요. 그 다음 7번째 조항 있죠. responsibilities as a CFA members and candidates. 여러분들 members and candidates로서 지켜줘야 되는 responsibility가 7번째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 때 말씀드렸겠지만 외우라고 했었죠. 어떻게 외워요? 아짜만 따서 knowledge of the law, independence, objectivity, misrepresentation, misconduct로 외우라고요. 이거 MM이잖아요. 그죠?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arket Manipulation. 제가 강사로 외운 게 아니에요. 학생 때도 외우고 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4개, 2개, 5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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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래서 22개라고요. 앞자만 따서 외우면 돼요. LFSPC 이렇게 해서 Loyalty, Prudence and Care, Fair Dealing, Suitability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라고 하냐면요.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Plagiarism 기억나요? 남의 거 베끼는 거. 베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베꼈으면 뭐 위반이에요? Plagiarism 위반이에요. 그거 어디인지 기억나요? 네, 그 원스에 있어요. Misrepresentation에. 자, 그럼 플레이저리즘에 대한 케이스가 나와요. 이거 뭐 위반인지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 원시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프로페셔널리즘 위반이야? 이거 인테그레이블 캐피털 마켓 위반이야? 이거 듀리스 투 클라이언트 위반이야? 그럼 못 찾아요. 이게 어디 속해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외우시면 스트럭처가 들어올 겁니다. 몇 번만 하면 되냐면요. 일주일만 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시작하기 전에요. 집을 그려요. 그리고 7개를 써요. 큰 거.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들어가는 걸 하나씩 써요. 근데 지금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 제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프로페셔널리즘에 배운 것까지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러면은 수업 다 나오시면 나중에는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외우시면은 시험에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정말요. 말이 되게 많았네요.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이 페이지 보세요. 프로페셔널리즘에 4개가 있어요. Knowledge of the law,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misrepresentation, misconduct.
그 다음 인테그리티로 캐피털 마켓은 두 가지가 있어요.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arket Manipulation. 하지만 여기선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줄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서머리예요. 쭉 넘기시면 돼요. 어디까지 넘기면 되냐? 6페이지까지. 넘기셨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왼쪽에 Video covering this content is available online. 그것만 넣어놨어요. 자, 스탠다드 1 and 2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 and 2 이렇게 묶어놨어요. 원래는 그냥 스탠다드 1A 널리저더로 나왔었는데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교재가 퇴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오래 했겠죠. 2012년인가부터 했는데 교재가 갈수록 이상해져요. 어쨌든 뭐 봅시다. 그래서 옛날 교재 가져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요. 제가 페이지 수로도 말씀드리고 단원별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의 널리저 dollar 거기 보시고 학사모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아웃 피고 따라오세요. 일단 널리저 dollar는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일단 법규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규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알라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지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반 시에 따르지 않는 디소시에이션 절차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 알라는 거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잘 알고의 키워드는 거기 있는 것처럼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를 잘 아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이 되는 법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물건을 들여와요. 그 물건을 팔아요. 만드는 원산지, 그 다음에 여기 파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 등등등등 있겠죠. 그 모든 나라에 있는 법규를 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알라라는 거는 내 나라, 내 데이터, 내 직장에서 applicable, 적용되는 법규를 잘 알고 업데이트 잘 하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법규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위반이에요. 왜? 내가 그 위치에 있어요. 그 법규를 알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 그건 직무위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야만 하는 직위에 있다면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데도 몰랐다? 역시 위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잘 지키고에서의 키워드는 뭐죠? 네. more strict law를 지켜줘야 돼요.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줘야 돼요. 거기 있는 걸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미국 회사에서 일해요. 난 베트남 프로젝트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CFA 멤버스 앤 캔디데이시기 때문에 코드랑 스탠다드는 항상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한국 등등의 법이 더 엄격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법을요, MS법이라고 할게요. More strict law라고 해서 내가 베트남 프로젝트를 띈다면서 내가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띄는데 여기 국가는 less strict한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랑 스탠다드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어떤 법규 따라주셔야 돼요? 당연히 네, 이 법규를 따라주셔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 두 나라 법이 없어요. 요렇게. 그럼 뭐 따라주셔야 돼요? 제일 엄격한 법. 코드랑 스탠다드를 따라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책이 아니라 문제. 그럼 뭐 따라주셔야 돼요? 그때는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적으로 따라주셔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은 항상 CFA 멤버스 앤 캔디데이트로서의 법규를 지키셔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만약에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덜 엄격한 법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즉 LS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LS법은 절대로 지켜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법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엄격한, more strict한 법을 여러분들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코드랑 스탠다드 위에 있는 법규는 지켜주시되 그 밑에 있는 건 지키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틀렸을 때 따르지 않은 절차 좀 보도록 할게요. 틀렸을 때 따르지 않은 절차는요. 거기에 네 가지 있어요. 쓰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 내가요 예를 들어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했어요.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해요? 뭐 해야 돼요?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확인해야죠. 확인은요, 내부랑 외부로 나눠서 합니다. 내부는요, 어디에 확인해요? 준법 감시 부서에 확인하는 거예요. 또는 legal department, legal opinion을 구해야 되겠죠. 또 audit committee 등등. 내가 법규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곳에다가. 외부로는요, 내부 역량이 떨어진다면 외부에 구해야 되겠죠. 미생 봤어요? 바빠서 못 봐요? 미생에 보면 장글에 가요. 유니언 C가 의심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나와요. 기억나요? 내부적으로 이게 위험이 되는지 확인한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확인이 위반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 뭐예요? 바로 경찰에다가 신고해요? 아무도 안 봤구나. 내부적으로 보고한다고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차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내부적인 보고가 우선이에요. 자,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옆집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방 심각한데요, 여러분. 보고 미션 조치해요. 내부로는 누구한테요? 인플로이어한테 바로 하는 거예요. 외부로는요. 자, 다시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부모로서 감사줄 수 없는 잘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신고하는 게 맞아요. 법규에서 요구하는 조항이라면요. 이해되셨어요? 법규에서 요구할 땐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즉, 예를 들어서 얘가 지각했어요. 그거 가지고 경찰에 넘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분식 회계를 했어요. 그럼 그건 신고사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법규를 찾아봐야 되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내부로의 보고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외부로의 보고는요, 법규에서 요구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을 웹에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법에서 요구할 때, 셰프협회에서 요구할 때, 클라이언트가 허락해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클라이언트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클라이언트의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의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에서 요구할 때는 그게 더 상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more strict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 dissociate하거나 resign 보도록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부당한 지시를 좀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게 부당한 것도 확인했고 부당하다고 보고했고 시정 조치도 했단 말이야.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이 명령이 들어오면 dissociate하거나 resign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 프로젝트에서 빼주세요. 나 이 역할에서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요구가 나한테 들어온다면요. consider leaving the company.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고려만 하시면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 빨리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고려만 해주시면 됩니다. 책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널리저 더 옛날 책 있는 분들은 똑같아. 그냥 보세요. Members and candidates must understand and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나한테 모든이에요. 적용되는 모든 법규나 규범이나 규정이나 다 including CFA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of any government, regulatory organization, licensing agency, professional association govern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나의 행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회계사예요. 그러면 회계법인의 집단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산운용사 매니저예요. 그럼 자산운용사 업계의 법이 있을 거 아니야. 운용에 관한 법률들 등등. 내가 서울시민이에요. 그럼 서울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켜줘야 된다고요. In the event of conflict, members and candidates must comply with the more strict law, rule, or regulation.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야 돼요. 언제요? Must comply with 언제나. Members and candidates must not knowingly participate or assist. 내가요 알면서도 참여하거나 알면서도 도와줄 수는 없어요. In and must dissociate. 반드시 협조를 하면 안 돼요. From any violation of such laws, rules, and regulations. 그러한 법규의 위반으로부터 dissociate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Not participate, not assist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밑에 가이던스 볼게요. Code and standards versus local law라고 되어 있죠. 자, members must know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in all countries. 내가 물건을 만드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 등등등등. And they conduct business. Members must comply with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y.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그 행위 자체가요, legal 하더라도, 합법적일지라도,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code and standards를 do not violate, 위반하지 말래요. 이거 무슨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요, 마약도 합법화돼 있고요. 마약도 합법화돼 있고요. 성매매, 안락사, 동성애 다 합법화돼 있어요. 우리나라 불법인 거 많죠. 우리나라 마약 불법이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합법일지라도 마약하고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잡혀요, 안 잡혀요? 처벌받죠. 근데 그 나라에선 그게 합법일지라도 자, 읽어볼게요. Do not violate code or standards even if the activity is otherwise legal. 그 행위 자체가 합법일지라도 코드랑 스탠다드를 위반하지 말라는 거는 코드랑 스탠다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거보다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라는 거지 코드랑 스탠다드 밑으로 내려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코드랑 스탠다드보다 덜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ust always, 죄송합니다. Always adhere to the most strict rules and requirements, law or standards that apply. 적용되는 법규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를 지켜주는 거예요. Including code and standards. 됐죠? 읽어볼게요. Participation or association with violations by others. 다른 사람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질 해야 되겠죠. 확인하고요. 시정 조치하고요. 그 다음 안 되면 보고하고요.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걔 계속하면 걔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나도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줄. Members should dissociate or separate themselves. 나 분리하라고요. From any ongoing client or employee activity that is illegal, unethical. 불법적이고요. 비합법적이고요. 비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Even if it involves in leaving an employer. 그러니까 leaving an employer를 그게 설사 포함하더라도요. An extreme case. While a member may confront the involved individual first. 만약에 내가 관련된 개인과 마주치게 된다면요. He must approach his supervisor or compliance department. 우리 상사한테 보고를 하던가 compliance department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In 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만약에 in action with continued association. 내가 in action 아무런 행동도 취하잖아요. with continued association. 그러면서 계속 참여는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may be considered as knowing participation. 그건 뭐로 여겨지냐면요. knowing participation. 알면서도 참여한 걸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윤일병 사건으로 볼게요. 윤일병 때 윤일병을 구타한 무슨 병장이 있었어요. 김병장인지 이병장인지. 그 옆에 그거를 보고 있던 애들도 있어요. 무슨 죄가 적용되는지 아세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불법행위인지를 알아요. 근데 보고 있어요. 그것도 방조죄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미필적 고의까진 미필적 고의는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줄이 아니라 네 번째 네모칸 페이지 7페이지요. 동그라미 네 번째 거. Members should seek advice of counsel or their compliance department when in doubt. 의심될 땐요. counsel, compliance department에 물어봐야 돼요. 이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그냥 커리어 센터에 가서 상담받는 건 이상하잖아요.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분식회계 사건을 성추행 상담센터에 가서 받는 건 이상하잖아요. 법규 위반이에요. 법규 부서에 가서 확인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제너럴 카운셀이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아니에요. 리걸 디파트먼트나 컴플라이언스 디파트먼트, 준법 감시 기구로 가야 됩니다. 오디트 커미티 이런 데로요. 그 다음 동그라미. Members should document any violations when they dissociate themselves from prohibited activity. 내가 금지된 행위로부터 나를 dissociate 해야 되고요. Encourage their employers to bring an end to such an activity. 그러한 행위들 중단하도록 말해야 돼요. There is no requirements under the standards to report violations to governmental authorities. 그 다음에요. 반드시 정부 당국에다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하면 돼요? But this may be advisable in some circumstances and required by law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요구되어지는 경우에 Membe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report other members' violations of the code and standards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다 무시하시고요. example 1번이요. 가기 전에 쉬었다 할게요. 조금 주무시고 쉬시고 힘들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쉬시고 한 7, 8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